이복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78세의 몸이지만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논밭에 나갈 일도 없었다. 지난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을 모두 팔아버렸으니까. 아이고, 또 잠이 안 온다. 복수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다.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 모종삽을 들고 밭으로 향했을 시간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땅을 팔고 나서부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다.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바로 그 돈 때문이었다. 복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그리고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가 7개 늘어서 있는 그곳. 그중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다. 김치 냄새가 아니라 약간 곰팡내 같은 냄새가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항아리에는 김치가 아니라 비닐봉투가 들어 있었다. 오늘도 있네.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새까만 비닐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땅을 산 사람이 현금으로 준 돈이었다. 은행에 넣으라는 자식들의 성화에도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은행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은행? 그런데 믿고 맡길 돈이 아니야. 여기가 제일 안전해. 복수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수표라는 것도 처음 보는 복순이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게 5천만 원이라고 설명해줘서 알고 있었다. 정말 5천만 원이네. 복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어제도 확인했는데 봉투가 좀 더 얇아진 것 같았다. 혹시 쥐가 갉아먹었나 싶어 봉투를 뒤집었다. 그 순간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표 5장은 그대로였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사이에서 다른 봉투 하나가 나왔다. 작고 누런 종이 봉투였다. 복수는 그것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봉투를 넣은 적이 없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다. 누군가 펜으로 복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익숙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복수는 머릿속을 뒤지려 했지만 78년을 살아온 기억이 너무 많았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복순아, 내가 이걸 봤다는 건 우리가 다시 마주할 때라는 뜻이겠지.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넌 그동안 잘 살았니? 나는. 그냥 살았다고 해두자. 그런데 복순아, 넌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약속했던 것 말이야.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그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곧 보자. 편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복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3번째 읽을 때쯤 되어서야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그때 일이라는 게 뭘까? 약속은 또 뭘까? 복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78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약속한 일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것을 누군가 다시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복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독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담장 너머로는 최선영의 집이 보였다. 선영이는 마을 반장을 하면서 동네 소식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혹시 선영이가 뭔가 알까? 아니다. 선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몰래 넣지 않았을 것이다. 대놓고 찾아와서 복순이 언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복수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이런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다. 더구나 몰래 장독대에 넣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복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수표들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항아리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이 든 봉투를 뒤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복수는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 잠갔는데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창문으로 들어온 걸까?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도 복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언니 계세요? 최선영의 목소리였다. 복수는 얼른 문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야? 언니 면사무소에서 우편이 왔던데요.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선영은 손에 든 봉투를 복순에게 건넸다. 관공서 도장이 찍힌 공식적인 봉투였다. 뭔데 이런 게? 아마 세금 고지서일 거예요. 땅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복수는 봉투를 받아들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세금? 자신이 평생 농사지은 땅을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지? 이상하네.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해? 글쎄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져서 모든 세금이 붙는다고 하던데요. 언니, 그거보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어젯밤에 언니 집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움직이는 소리? 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해서 걱정했어요. 복순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 그거 쥐 소리일 거야. 요즘 쥐들이 말썽을 부려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언니 정말 큰 돈을 집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은행에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복수는 얼른 선영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방 안에서 면사무소에서 온 봉투를 뜯었다. 토지 양도세 고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납부할 금액은 800만 원. 복수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800만 원? 이게 뭔 소리야? 고지서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읽을 수 없었다. 다만 납부 기한 30일 이내라는 문구는 선명하게 보였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다.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그중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더구나 정체불명의 편지까지 받았고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선영이 아니었다. 실례합니다. 면사무소 박도진입니다. 복수는 문을 열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복순 할머님. 저는 면사무소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박도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죠? 네. 받긴 받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토지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복수는 박도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마루에 앉아서 서류를 꺼냈다. 할머님께서 지난달에 토지를 매각하셨죠? 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그게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땅에서 평생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걸 팔았다고 세금을 내라고. 박도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할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서요.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셨던 기간이나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해 보면 감면? 그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전액 면제는 어렵고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다. 8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는 다른 걱정이 더 컸다. 아침에 받은 그 편지 때문이었다. 공무원 아저씨. 네, 말씀하세요. 혹시 면사무소에서 개인정보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나요? 내가 땅을 팔았다는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박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박도진은 1시간 정도 더 머물면서 세금 관련 설명을 해주고 갔다. 복수는 그가 떠난 후에 다시 뒷마당으로 나갔다. 장독대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이 땅을 팔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때 일이 대체 뭘까? 복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최근까지. 하지만 특별한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다. 하나 있었다. 복순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50년도 더 된 일이었다. 25살 때 일이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했었다. 평생 잊고 살려고 했던 약속.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 벌써 50년도 더 전에.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굴까? 복수는 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비닐봉투를 꺼내서 그 안에 노란 봉투를 다시 꺼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내가 그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5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까? 복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항아리에 넣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그 안에 돈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복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우리가 약속했던 것.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 약속은 또 뭐였을까?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복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 방 안의 장롱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과자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복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복수는 상자를 꺼내서 마루에 앉았다. 상자를 열자 옛날 냄새가 풍겼다. 먼지와 세월의 냄새. 그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25살 때의 복순이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고 있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진한 눈썹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민수야. 복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이었다. 김민수. 복순이 25살 때 만났던 남자였다.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마을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수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이 시골 마을에 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가 혼자였고 어디선가 다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기억났다. 복순의 아버지가 그를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복순은 민수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마을 남자들과 달랐다. 책을 읽을 줄 알았고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순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그런데 민수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종종 밤에 외출을 했고 낮에는 마을 어른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복순은 나중에서야 알았다. 민수가 빨치산이었다는 것을. 복순은 사진을 내려놓고 그 아래에 있던 편지를 집어들었다. 민수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야 했다. 복순아,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이미 이 마을을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너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복순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니?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다. 내가 뒷산 소나무 밑에 묻어둔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니까 나 대신 지켜줘.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찾을 테니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잉크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다. 복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상자에 넣었다. 이제 기억이 선명해졌다. 민수가 떠난 다음 날 복수는 뒷산에 올라갔다. 큰 소나무 밑을 파보니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복수는 그것을 꺼내서 집으로 가져왔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금반지 몇 개와 돈,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복수는 그것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방 바닥 밑에 숨겨두었다. 민수가 언젠가 돌아와서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민수가 지리산에서 토벌대와 교전 중에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복수는 그 소문을 듣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민수가 맡긴 물건들을 영원히 묻어두기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복수는 그 물건들을 다시 뒷산에 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나무 밑이 아니라 자신의 집 뒷마당에.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언젠가 누군가 찾으러 와도 모르게 하려고. 세월이 흘렀다. 복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다. 민수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가끔 꿈에서 만날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맡긴 물건들도 잊혀져 갔다. 하지만 지금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 그것은 민수가 맡긴 물건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일은 민수와의 사랑, 그리고 그가 빨치산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게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민수는 죽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 복수는 상자를 다시 정리해서 장롱에 넣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새벽 6시가 되어서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복수는 텃밭을 바라보았다. 그 밑 어딘가에 민수의 물건들이 묻혀 있을 것이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복순이 돌아보니 강혜림이라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해림은 일주일 전부터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기자 지망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었다. 아, 해림이구나. 너도 일찍 일어났네. 네, 조깅을 하다가 할머니 보이길래.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복수는 괜찮다며 웃었다. 하지만 해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민? 나한테 무슨 고민이 있겠어? 세금 문제 때문이세요? 어제 면사무소 직원이 왔다 갔다던데. 복수는 해림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이 젊은 여자가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해림아, 너는 왜 이런 시골 마을에 왔어?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면 될 텐데. 아, 그게. 사실 기사를 쓰려고 왔어요. 농촌 문제에 대한 기사를요. 요즘 농촌에서 땅을 팔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어서. 그럼 나한테 관심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구나. 해림은 멋쩍게 웃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할머니같이 평생 농사지신 분이 갑자기 땅을 파신 이유가.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해림아, 너는 이 마을에서 누구랑 같이 지내니? 최선영 반장님 집에서 방을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왜요? 선영이한테서 뭔가 들은 거 있니? 나에 대해서. 해림은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밤에 자주 나가신다고. 복순의 심장이 빨라졌다. 밤에 나간다고? 네, 뒷마당에서 뭔가 하고 계신다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복수는 안도했다. 선영이는 자신이 장독대에서 돈을 확인하는 걸 본 모양이었다. 다행히 그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았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하는 거야.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라. 그때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최선영이 들어오고 있었다. 복순이 언니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혜림이도 여기 있네. 아, 선영아. 잘 왔다. 언니 혹시 어제 면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준 거 이해하셨어요? 세금 이야기 말이에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800만 원이나 내야 한다니까 막막해. 정말 많이 나왔네요. 혜림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그 돈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집에 현금으로 두시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복순과 선영이 동시에 혜림을 바라보았다. 혜림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선영이 물었다. 아, 그냥. 안전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농촌에서 현금을 노리는 도둑들이 많다고 하던데. 복수는 혜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여자가 정말 기자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온 걸까? 혜림이 너 정말 기자 맞니? 네.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그럼 신분증 좀 보여줘. 혜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신분증요? 갑자기 왜?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혜림은 가방을 뒤져서 신분증을 꺼냈다. 강혜림 27세 서울 거주.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다. 기자증도 있어? 선영이 물었다. 아, 그건 아직 정식 기자는 아니고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복순과 선영은 서로 눈을 맞춰보았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혜림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시만요, 전화 받을게요. 혜림은 전화를 받으며 마당 한 구석으로 갔다. 복순과 선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네. 네, 맞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어요. 네,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나자 혜림이 돌아왔다. 누구랑 통화했니? 선영이 물었다. 아, 편집부에서요. 기사 진행 상황 확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복수는 혜림의 표정에서 뭔가 거짓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여자가 어제 받은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혜림아, 너 이 마을에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지? 일주일 전부터요. 그럼 내가 땅 팔기 전부터 있었네? 아, 네, 그렇네요. 복수는 더 의심스러워졌다. 자신이 땅을 판 시기와 혜림이 마을에 온 시기가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편지에는 내가 그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혜림이 그 소식을 알려준 걸까? 선영아, 혜림이가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었지? 기사를 쓰려고 온다고 했어요. 농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촌 문제? 선영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토지 매매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농민들이 왜 땅을 파는지 그런 걸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복수는 확신했다. 혜림이 자신을 조사하러 온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누가 시켰을까? 혜림아, 내 할머니.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기자야? 혜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사실은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제가 정말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 저한테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어요. 복순과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말해봐. 복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혜림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이 마을에 가서 이복순이라는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라고. 특히 할머니가 땅을 파신 이유와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할머니에 대해 알아내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선영이 화를 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에 온 거 맞지만 지금은 정말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복수는 혜림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 혜림은 지난주에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복순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 복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편지를 쓴 사람이 혜림을 보낸 것이다. 자신을 감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민수와 관련된 다른 누군가일까? 복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복수는 혜림과 선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더 이상 밖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라, 둘 다. 복수는 마루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선영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혜림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혜림아, 그 사람이 전화할 때 목소리가 어떻던?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어요. 60대 정도. 말투가 정중했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다른 특징은 없었어? 혜림은 잠시 생각했다.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이 지역 사투리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복순이라고 부르셨어요. 존댓말 안 쓰고. 복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복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나이 든 남자라면. 선영아, 우리 마을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선영은 손가락으로 세어보았다. 글쎄, 김할아버지, 이할아버지, 박할아버지. 많지 않아요. 5명 정도. 그 중에 나를 복순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김할아버지 정도. 다른 분들은 다 복순이네 이렇게 부르시는데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김할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는 목소리도 다르고 이런 복잡한 일을 꾸밀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혜림아, 그 사람이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보고하라고 했어요. 할머니 상황을 계속 알려달라고. 언제? 매일 저녁 8시에. 복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였다. 저녁까지 시간이 있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그 사람한테 전화할 때 내가 뭐라고 할지 알려줄게. 할머니? 일단 내가 상황을 좀 정리해야겠어. 너희 둘한테 말해줄 게 있어. 복수는 일어나서 장롱으로 갔다.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이걸 보여줄까 하고 있었는데 때가 된 것 같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나왔다. 복수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김민수야. 내가 25살 때 만난 사람이지. 선영이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와, 언니 젊을 때 정말 예뻤네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복수는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6.25 전쟁 직후에 마을에 나타났던 일, 그와 사랑에 빠졌던 일, 그리고 그가 빨치산이었다는 사실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응. 편지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뒷산에 뭔가를 묻어두었다고 했지. 복수는 민수의 편지도 보여주었다. 혜림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할머니, 이 편지 글씨체가. 뭐? 어제 할머니가 받으신 편지 글씨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복수는 깜짝 놀라서 장독대로 뛰어나갔다. 항아리에서 비닐봉투를 꺼내서 그 안에 노란 봉투를 꺼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두 편지를 나란히 놓았다. 정말 비슷하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체가 거의 같아요. 하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 사람 글씨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요? 복수는 두 편지를 번갈아 보았다. 분명히 비슷했다.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는 죽었다고 들었다. 혹시 혜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김민수라는 분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 없어. 지리산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들었어.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해 보신 건 아니죠? 시체를 직접 보신 것도 아니고. 복수는 말이 없었다. 사실 민수가 죽었다는 것도 마을에 떠도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었다. 정확한 확인은 한 적이 없었다. 만약 정말로 김민수가 살아있다면. 선영이 말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걸까요? 편지에 나와 있잖아. 내가 땅을 팔았으니까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약속이 뭔데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뒷산에 묻어둔 걸 지켜달라고 했어. 나는 그것을 파서 우리 집 뒷마당에 다시 묻어뒀지. 뭘 묻어두신 거예요? 금반지 몇 개하고 돈, 그리고 수첩 하나. 수첩에는 이름들하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 혜림과 선영은 서로 눈을 맞춰보았다. 할머니, 혹시 그 수첩에 적힌 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빨치산 관련된 거라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묻어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파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는 망설였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을 이제 와서 파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좋아. 파보자.
세 사람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복수는 텃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배추밭 어딘가에 묻어뒀어. 정확한 위치는? 글쎄, 기억이 좀 흐려. 대충이라도 기억나세요? 저기 호박 넝쿨 있는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선영이 집에서 삽을 가져왔다. 복수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략적인 위치를 가리켰다. 여기쯤일 거야. 혜림이 삽을 들었다. 제가 파볼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묻은 건데. 복순이 삽을 받아들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 농사일을 한 덕분에 힘은 남아 있었다. 한 삽, 두 삽.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선영과 혜림도 번갈아가며 도왔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다. 뭔가 있어. 복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낡은 보자기가 나타났다. 보자기는 비닐로 한 번 더 쌓여 있었다. 복순이 그것을 꺼내서 펼쳤다. 보자기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금반지 3개와 돈다발, 그리고 작은 수첩이 나왔다. 돈은 옛날 화폐라서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금반지는 여전히 반짝였다. 와! 혜림이 감탄했다. 복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50년이 지났지만 비닐 덕분에 보존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사람의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요? 선영이 물었다. 복수는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름들 중에 몇 개는 기억나는 것들이었다. 마을 사람들 이름이었다. 이거. 김씨 아저씨 이름도 있네. 이씨 할머니 이름도 있고. 정말요? 응. 근데 이 숫자들은 뭘까? 돈인가? 혜림이 수첩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할머니, 이거 혹시 후원금 명단 같은 거 아닐까요? 빨치산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이랑 금액.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빨치산을 도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큰일이네요. 이런 게 알려지면. 그때 갑자기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다. 박도진 공무원이 들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어제 세금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복수는 얼른 수첩을 뒤로 숨겼다. 그냥. 배추 모종 심으려고 땅 파고 있었어요. 박도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땅이 너무 깊이 파져 있었고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모종 심으시려면 이렇게 깊이 파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리고 저게 뭐예요? 박도진이 땅바닥의 보자기와 상자를 가리켰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에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복수는 난감해했다.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박도진은 공무원이었고 뭔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장신구들. 박도진이 다가와서 금반지들을 보았다. 이런 걸 땅에 묻어두셨어요? 왜요? 예전에 도둑이 들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지금 와서 파내시는 이유는? 복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때 혜림이 나섰다. 할머니가 세금 내실 돈이 부족하셔서 혹시 이걸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귀금속도 신고하셔야 해요.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도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할머님, 혹시 다른 숨겨둔 재산은 없으시죠?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도진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슬아슬했네요. 혜림이 말했다. 그런데 저 공무원도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선영이 말했다.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복순도 같은 생각이었다. 박도진의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파내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저 사람도 연루된 건 아닐까? 혜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쎄.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복수는 수첩을 다시 꺼내서 펼쳤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거 봐. 뭐요? 박씨. 박씨가 여기에도 있어. 박민철. 박민철이요? 응. 이 사람 박도진 아버지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도진의 아버지 이름이 수첩에 적혀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 할머니, 박민철 씨는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마을 이장을 했던 사람이야. 벌써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런데 여기 적힌 숫자를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네. 혹시 박도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안다면. 복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박도진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이 수첩의 존재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할 수도 있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복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였다. 저녁 8시에 혜림이 그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일단 이 수첩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자. 그리고 저녁에 전화할 때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봐야 해. 진실을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일단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해야겠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말할 수는 없어. 그때 복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혜림아, 그 남자한테 전화할 때 한 가지 물어봐 줄 수 있어? 뭘요? 김민수를 아느냐고.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해봐.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알아야 해.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만 할 수는 없어. 복수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5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을 이제는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정말로 민수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가 복수하러 온 것이라면? 복수는 수첩을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수첩 하나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폭탄의 뇌관이 당겨지려 하고 있었다. 저녁 7시 30분. 복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수첩은 방 안장롱 깊숙이 숨겨두었고 금반지들은 다시 뒷마당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혜림과 선영은 복순의 집 거실에 앉아서 팔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역력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 혜림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7시 58분이에요. 곧 전화가 올 거예요. 혜림아,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김민수를 아느냐고 묻고 정체를 밝히라고 해. 네, 알겠어요. 정확히 8시가 되자 혜림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 사람은 모두 숨을 죽였다. 혜림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혜림 씨, 수고 많으셨소. 오늘 상황은 어땠나? 복순과 선영은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나이든 남자 목소리였고 이 지역 사투리를 썼다.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혹시 김민수라는 분을 아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웃음소리를 냈다. 호호. 복순이가 드디어 기억해내기 시작했구만. 복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민수를 알고 있었다. 그럼 정말 김민수 씨를 아시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나는 김민수야. 복순이 벌떡 일어섰다. 혜림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손짓했다. 민수야? 정말 너야? 복순아, 오랜만이다. 50년 만이구나.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목소리가 늙었지만 분명히 민수였다. 말투며 억양이며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다. 너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죽을 뻔했지. 하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어. 왜?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야? 복순아, 나도 늙었어. 이제 80이 넘었거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복순은 전화기를 꽉 잡았다. 무슨 일? 내가 너한테 맡긴 것들 말이야. 이제 찾아야 할 때가 왔어. 찾아서 뭘 하려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복순아,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 수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복순은 깜짝 놀랐다. 민수가 자신이 수첩을 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 혜림이한테서 들었어. 오늘 뒷마당에서 뭔가를 파냈다고 하더구만. 복순은 혜림을 바라보았다. 혜림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보고하라고 하셔서. 민수가 다시 말했다. 복순아, 이제 그만 숨바꼭질 끝내자. 내일 만나자. 어디서? 뒷산 소나무 밑.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복순은 기억했다. 50년 전 민수가 다쳐서 쓰러져 있던 그 소나무. 자신이 그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던 그곳. 몇 시에? 저녁 7시. 그리고 복순아, 혼자 와. 다른 사람은 데려오지 마. 민수야, 그런데. 내일 다 설명해 줄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전부. 전화가 끊어졌다. 복순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5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을까? 왜 자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속였을까? 할머니, 정말 내일 혼자 가실 거예요? 혜림이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민수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50년 동안 숨어 지낸 사람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선영도 걱정했다. 언니, 차라리 우리가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야. 민수가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했어. 복수는 결심한 표정이었다. 50년을 기다린 만남이었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는 소리였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기 누군가 있어요. 혜림이 속삭였다.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도둑일까요? 선영이 걱정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둑이면 저렇게 대놓고 돌아다니지 않아.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감시요? 민수와의 통화를 들었을 수도 있어. 그때 마당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불안했다. 할머니, 오늘 밤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혜림이 말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저희가 여기서 하룻밤 지키는 게 어때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혼자 있기에는 불안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선영이는 최신의 집에서 이불이라도 가져와. 세 사람은 밤을 지샐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복수는 계속 민수 생각을 했고 혜림과 선영은 내일 일을 걱정했다. 새벽 2시쯤 복순이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을 때였다. 뒷마당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누가 있어? 복순이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보았다. 장독대 근처에 누군가 서 있었다. 복순이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진이었다. 공무원 아저씨? 이 밤중에 웬일이에요? 박도진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할머니, 혹시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특별한 일? 아니면 누군가와 중요한 통화라도 하셨거나. 복수는 긴장했다. 박도진이 민수와의 통화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도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할머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김민수와 연락하셨죠? 복수는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그걸? 할머니, 김민수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만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고? 왜? 박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복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김민수가 아버지를 협박했다고. 빨치산 명단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럼 당신 아버지가 박민철 씨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마을에 발령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김민수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복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도진이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당신이 민수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찾았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박도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할머니, 내일 약속 취소하세요. 취소? 왜? 안 그러면 할머니도 위험해집니다. 그때 집안에서 선영과 혜림이 나왔다. 복순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물었다. 박도진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다들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일은 절대 뒷산에 가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혜림이 반발했다.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김민수는 5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박도진이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다시 복순을 돌아보았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 안전한 곳에 숨겨두세요. 그리고 절대 김민수한테 주지 마세요. 박도진이 떠나고 나서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상해요. 혜림이 말했다. 박도진이 왜 김민수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던데. 혹시 정말로 민수가 뭔가 나쁜 일을 했던 걸까요? 선영이 걱정했다. 복수는 혼란스러웠다. 50년 전의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다. 비록 빨치산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박도진의 말이 맞다면, 민수가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할머니, 정말 내일 가실 거예요? 혜림이 다시 물었다. 복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가야겠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 위험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민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민수가 정말로 변한 것은 아닐까? 50년의 세월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할머니.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만약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도망가세요. 50년 전 사랑보다 지금 할머니 안전이 더 중요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조심할게.
하지만 복수는 이미 결심했다. 내일 저녁 뒷산 소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50년간 묻어둔 비밀을, 그리고 50년간 간직한 사랑을. 문제는 그 끝이 해피엔딩일지 비극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복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저녁 7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더 빨리 뛰었다. 오후 5시쯤 선영과 혜림이 다시 찾아왔다. 언니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그래야 해. 민수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박도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혜림이 걱정했다. 복수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다. 가방 안에는 50년 전 민수의 편지와 어제 받은 편지, 그리고 그 중요한 수첩이 들어있었다. 너희들은 집에서 기다려. 9시까지 안 돌아오면 그때 걱정해도 돼. 언니, 괜찮을 거야. 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복수는 집을 나섰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다닌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산길을 오르면서 복수는 5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 길을 통해 민수를 만나러 갔었다. 그때는 설레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앞섰다. 큰 소나무가 보였다. 예전 그 자리 그대로였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나무는 더욱 크고 웅장해져 있었다. 복순이 소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7시가 되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복수는 소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렸다. 7시가 되었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긴 걸까? 7시 15분이 지났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50년 전의 그 사람이었다. 복순아. 늙었지?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도 많이 늙었네. 민수가 복순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미안해, 복순아. 뭐가 미안해? 5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김민수는 그때 죽었어. 지금의 나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거든. 왜 그렇게 살아야 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복순아, 너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빨치산이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마을 사람들을 배신했어. 복수는 놀랐다. 배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헤어진 다음의 일이야. 나는 토벌대에 쫓겨서 지리산으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잡혔어. 죽을 뻔했지. 그래서 살려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어. 우리를 도운 마을 사람들 명단을 주겠다고.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수첩. 그 안에 있는 명단을 토벌대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복순은 충격을 받았다. 민수가 마을 사람들을 팔려고 했다니. 하지만 실제로는 안 했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거든. 그래서 거짓 명단을 주고 도망쳤어. 거짓 명단? 응.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마을을 떠난 사람들 이름만 적어서 줬어.
진짜 명단은 너한테 맡겨둔 채로. 복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어? 토벌 때는 내가 속인 걸 알았어. 그래서 더 격렬하게 쫓았지. 나는 죽은 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름을 바꿔서 살았어. 민수는 지팡이로 땅을 그으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 내가 거짓 명단을 준 건 토벌대도 알았지만 빨치산들도 알았어. 그들은 내가 동료들을 배신하려 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양쪽에서 쫓겼어. 토벌대는 나를 빨치산으로, 빨치산들은 나를 배신자로. 그래서 50년 동안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복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고생 많이 했겠구나. 복수나, 나는 너한테 미안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건을 맡겼잖아. 괜찮아. 나는 그걸 잘 지켰어. 복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민수가 그것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 동안 정말 고생했겠다. 이제 됐어. 너한테 돌려주면 되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민수가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아,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암이야. 몇 달 못 산다고 해. 복수는 충격을 받았다. 암. 그래서 이제 와서 너를 찾은 거야.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부탁? 민수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수첩을 없애줘. 태워버리든 찢어버리든. 이제 그 명단은 필요 없어. 왜 없애라는 거야? 복수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죽었어. 하지만 그 후손들은 살아있잖아. 만약 이게 알려지면 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복수는 박도진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수첩에 있었다. 민수야, 박민철이라는 사람 기억해?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기억해. 마을 이장이었지. 그 사람 아들이 지금 면사무소에서 일해. 그리고 너를 찾고 있었어. 아들이? 박도진이라고 해. 그 사람이 어젯밤에 와서 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박민철. 그 사람은 정말 내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토벌대가 거짓 명단인 걸 알고 나서 마을로 다시 왔거든. 진짜 협력자들을 찾으려고. 그때 박민철이 고문을 받았어. 내가 진짜 명단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말하라고. 복수는 손을 입에 가져갔다. 설마. 박민철은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 정말로 몰랐거든. 하지만 토벌대는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고문을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몸이 많이 상했어. 그래서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지. 그러니까 내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복수는 이제야 박도진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정말로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죽어야 했던 거야. 하지만 난 살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대신 고통받았어. 민수가 복순의 손을 잡았다. 복순아, 그 수첩을 없애는 게 맞아. 더 이상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말자.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박도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선영과 혜림도 있었다. 할머니. 선영이 달려왔다. 무사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박 공무원이 와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따라왔어요. 혜림이 설명했다. 박도진은 민수를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다. 김민수. 박도진. 너구나.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제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박도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민수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있어. 민수가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아, 그 수첩을 박도진한테 줘. 뭐? 그 사람이 갖는 게 맞아.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니까. 박도진도 놀랐다. 무슨?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도. 금반지들 말이야. 그걸로 내 아버지 묘라도 단장해라. 민수는 복순에게서 수첩을 받아서 박도진에게 건넸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없애든지 보관하든지. 박도진은 수첩을 받아들고는 한참 바라보았다. 이게 금영단이군요. 그래. 내 아버지 이름도 거기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저 어려운 시절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들이야. 박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맞아. 그때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해야 했어. 민수가 박도진에게 다가갔다. 나도 마찬가지야. 살기 위해서 동료들을 팔려고 했었어. 비겁한 짓이었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할 수 없었어. 박도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를 정말 배신한 건 아니군요. 아니야. 오히려 내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준 거야. 토벌대가 진짜 명단 위치를 물어봤을 때 정말 모른다고 했거든. 알았다면 말했을 텐데. 박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50년 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고생한 건 맞아. 그건 내 잘못이야. 박도진은 수첩을 들고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복순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복순은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 없어. 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수첩을 땅에 놓고 라이터를 꺼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죠. 불이 붙자 수첩이 타기 시작했다. 50년간 보관되어 온 비밀이 연기와 함께 사라져갔다. 5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첩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자 민수가 말했다. 이제 됐다. 모든 게 끝났어. 복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을로 내려가서 며칠 더 있다가 갈 거야. 어디로? 병원.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지. 복순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나는 50년을 기다렸는데. 미안해, 복순아. 하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수가 복순을 안았다. 50년 만의 포옹이었다. 고마웠어, 복순아. 내 부탁을 들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해가 지고 있었다. 뒷산에서의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웠다. 50년간의 비밀이 마침내 끝났다.